안녕하세요. 미스터리 라디오 M입니다. 오늘은 제임스 패터슨의 또 다른 시리즈물 우먼스 머더 클럽 10번째 이야기 10th Anniversary를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이 소설은 알렉스 크로스 시리즈로 세계적인 스타 작가가 된 제임스 패터슨이 다시 한번 야심차게 내놓은 시리즈물로 주로 다른 작가와 함께 공동 저작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 책의 주인공들은 화자인 살인사건 전담 형사 린지와 그녀의 오랜 친구 검시관 클레어, 신문 기자 신디, 마지막으로 검사 유키까지 4명인데요. 이들 전문 여성들이 따로 또는 같이 전대미문의 살인사건을 해결해가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10th Anniversary에서는 10대 소녀가 출산 직후 길에서 쓰러진 채 발견되고 아기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는데요. 과연 우리의 우먼스 머더 클럽 멤버들은 사라진 아기와 기억을 잃어버린 10대 소녀를 구해낼 수 있을까요? 그럼 함께 감상해 보시죠. 한 10대 소녀가 어둠이 깔린 거리를 비틀거리며 걸어오고 있습니다. 소녀는 네온색 비닐 판초 밑으로 아무것도 걸치지 않고 있습니다. 피가 소녀의 다리를 쉴 새 없이 흘러내립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무슨 말도 안 되는 짓을 저지른 거야. 지금 당장 어떻게 하지 않으면 난 여기서 죽게 될 거야. 그러나 소녀는 자기가 어디에 있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오른쪽으로 길게 뻗은 호수를 따라 이어지는 도로는 차도 거의 지나가지 않습니다.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고 의식은 차츰 희미해져 갑니다. 피는 점점 더 빨리 흐릅니다. 소녀가 갑자기 돌부리에 걸려 앞으로 쓰러지자 무릎이 까지고 손과 발이 빨갛게 쓸립니다. 바닥에 주저앉은 채 소녀는 사방을 두리번거리지만 지나가는 차도 멀리 불빛도 보이지 않습니다. 누군가 나타난다면 뭐라고 말하지? 과연 내가 그런 변명이라도 할 기회가 있을까? 아니야, 이대로 죽을 순 없어. 이제 겨우 15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죽기엔 너무 억울해.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립니다. 개가 있다면 집도 근처에 있을 거야. 소녀는 소리가 나는 방향을 향해 겨우 일어나 걷습니다. 소녀는 자기 방과 그 속에서 뿜어져 나오는 안락함을 생각해 봅니다. 자신의 침대와 책상과 벽에 걸린 시계와 그녀의 휴대전화. 오 맙소사, 휴대폰만 갖고 있다면 그녀는 생각합니다. 그 순간 다시 한번 소녀는 돌부리에 걸려 넘어집니다. 이제는 다시 일어설 엄두조차 나지 않습니다. 온 몸이 너무나 아픕니다. 소녀는 그대로 바닥에 팔을 괴고 눕습니다. 그냥 눈만 잠깐 붙이고 일어나야지. 그래, 한숨 자고 나면 힘이 좀 날 거야. 아침이면 누가 지나가겠지. 그때 안개 속으로 멀리서 희미한 불빛이 보입니다. 소녀는 마지막 힘을 다해 다가오는 불빛을 향해 손을 흔듭니다. 불빛은 그녀의 앞에서 날카로운 브레이크 소리를 내며 멈춥니다. 문을 열고 나오는 여자의 소리가 들립니다. 오마이갓, 어디 다친 거니? 도와주세요. 제발 도와주세요. 그래, 학생, 잠들면 안 돼. 정신 차려. 내가 911을 불러줄게. 날 똑바로 쳐다봐. 잠들면 안 돼. 도와주세요. 난 아기를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그녀는 의식을 잃습니다. 이날은 형사 린지의 결혼식입니다. 호텔 객실에는 신부 린지와 신부 들러리인 클레어, 신디, 유키가 드레스를 갈아입으며 신나서 농담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그때 린지의 여동생이 객실로 들어와 아버지가 결혼식에 나타나지 않았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꼭 오겠다고 말했는데 린지가 어릴 때 린지 자매와 어머니를 버리고 떠난 후 어머니가 병으로 돌아가실 때조차 나타나지 않은 아버지입니다. 지난 10년간 단 2번 만난 게 전부였기에 큰 기대를 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섭섭한 마음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상관하지 마. 어차피 우리한테 아버지는 없었던 거니까. 린지는 동생을 달랩니다. 그때 유키가 벌떡 일어나 방문을 나서며 말합니다. 그럼 린지의 손을 잡고 식장을 들어갈 사람은 한 사람뿐이겠네? 나한테 맡겨두라고. 린지는 크림색 베라왕 사틴 드레스를 입고 동생과 거울 앞에 섭니다. 그레이스 켈리도 언니처럼 멋있진 않았을 거야. 동생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합니다. 신디는 자기의 목걸이를 벗어 린지에게 걸어줍니다. 클레어는 린지의 손을 잡아 올려 발레를 하듯 한 바퀴 돌립니다. 린지, 내가 너의 결혼식에서 춤을 추게 되다니 믿어지지가 않아. 그녀는 마침내라는 말은 하지 않았지만 방 안의 모두가 그 말을 떠올립니다. 린지와 조의 격정적인 만남부터 장거리 연애, 그리고 직장을 그만두고 샌프란시스코까지 날아온 조, 린지의 집 화재 사건, 2번씩이나 죽을 뻔한 사건들, 그리고 1년이 넘게 서랍 속에 잠자고 있었던 결혼 반지까지. 마침내 오늘 이 결혼식에 이르기까지 너무 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이 열리고 유키가 하늘색 부케를 들고 들어옵니다. 호텔 로비에서 형사 린지의 오랜 파트너이자 상사인 자코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린지를 보자 손을 내밉니다. 린지가 자코비의 손을 잡자 그녀의 볼에 가볍게 입맞춤을 하며 말합니다. 오늘 정말 행복해 보여, 린지. 린지는 자코비의 팔짱을 끼고 호텔 정원으로 나갑니다. 소금기 묻은 따뜻한 바람이 두 사람을 감쌉니다. 호텔 절벽에서는 파도가 부서지는 소리가 음악처럼 들리고 석양빛에 물든 구름은 그림처럼 펼쳐져 있습니다. 정원 한가운데 놓인 정자 양옆으로 의자들을 줄지어 놓고 레드카펫을 깐 버진 로드 옆으로는 노란색 범죄구역 테이프가 붙어 있습니다. 폴리스 라인, 들어가지 마시오. 이런 문구도 크게 써놓았습니다. 린지의 동료 리치가 폴리스 라인 뒤에서 재미있다는 듯 웃고 있는 걸 보니 이건 그의 장난인 게 틀림없습니다. 린지, 천천히 음악에 발을 맞춰 걷자고. 아무리 급해도 전력 질주는 안 돼? 이렇게 속삭이며 자코비가 린지의 손을 잡고 정자로 다가갑니다. 그곳에는 조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코비는 린지의 손을 조에게 넘겨줍니다. 린지는 눈물을 글썽이며 조의 손을 잡고 결혼식 단상에 오릅니다. 결혼식 휴가를 마친 형사 린지가 복귀하는 날, 린지는 새로운 부서장 브래디를 만납니다. 부서장은 몇 년 전에 린지가 있었던 자리지만 그녀는 사무실 일이 영 적성에 맞지 않아
다시 현장으로 복귀하면서 동료 자코비가 부서장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자코비가 경찰서장으로 승진하면서 브래디가 새로 오게 된 겁니다. 린지는 자신이 거절한 직위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브래디가 곱게만 보이지는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서로 거슬리기만 하지 않으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복귀하자마자 브래디가 던져준 사건 때문입니다. 살인사건 전담반 엘리트인 린지에게 다른 부서에서 떠넘긴 사건을 맡으라니, 그것도 길에서 쓰러진 소녀에 대한 납치가 의심되는 사건이라니, 린지는 브래디가 자기를 깔보는 것 같아 영 탐탁지가 않습니다. 사건을 맡은 형사 린지와 리치는 먼저 길거리에서 발견된 소녀를 찾아 병원으로 갑니다. 의사가 그들에게 소녀의 상태에 대해 설명합니다. 이름은 아비스 리처드슨, 나이 15세. 지난밤 응급실에 실려왔을 때 출혈이 심했어요. 그녀의 상태로 볼 때 병원에 오기 전 36시간 이내에 출산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출산 직후에 넘어지고 깨지는 바람에 피를 너무 많이 흘렸어요. 그녀는 어떻게 병원까지 왔죠? 어떤 부부가 차를 타고 지나가다가 길에 쓰러져 있는 아비스를 발견하고 바로 병원으로 데려왔어요. 처음에는 차 사고가 난 줄 알았다더라고요. 린지와 리치는 아비스의 병실로 찾아갑니다. 아비스 리처더스는 부모라고 하기엔 너무 어려 보입니다. 게다가 트럭 뒤에 끌려다니다 온 것처럼 몰골이 처참합니다. 특히 팔과 볼, 턱에 긁히고 멍든 자국이 많습니다. 약에 취한 듯 별 반응이 없던 아비스는 천천히 말하기 시작합니다. 한두 달 전에 전화를 걸었어요. 임신한 여성을 도와준다는 광고였어요. 프랑스 말투를 쓰는 남자가 전화를 받았어요. 그 남자들을 우리 학교 밖에서 만났어요. 남자들이요? 한 명이 아니었나요? 남자 2명이었어요. 차는 파란색이었고요. 내가 깨어났을 때 난 침대에 있었고 옆에는 아기가 있었어요. 남자 아기였어요. 그녀는 눈물을 닦으며 말을 이어갑니다. 난 아기를 봤어요. 그리고 거리에 서 있었죠. 혼자서 아주 어두운 거리에 내가 서 있었어요. 그리고는 천천히 눈을 감고 다시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린지가 아비스의 옆에서 그녀가 깨어나길 기다리는 동안 형사 리치는 경찰서로 돌아가 사건에 대해 조사하기로 합니다. 이건 신생아 불법 거래 사건인 건가? 아니면 10대 소녀가 혼자 아기를 낳고 주유소 화장실에 몰래 버려두고 달아난 경우인가? 그것도 아니라면 누군가가 그녀의 아기를 빼앗아가 버린 건가? 린지는 기다리는 내내 사건에 대한 의문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한편 경찰서로 돌아온 리치는 아비스를 병원에 실어다준 부부를 인터뷰해서 아비스가 발견된 대략적인 위치를 알아냅니다. 그리고는 경찰견 부대와 함께 그 일대를 샅샅이 뒤지기 시작하죠. 또한 아비스가 입고 있던 네온색 판초도 과학수사대에 보내 검사를 의뢰합니다. 린지는 병실에 앉아 의사의 노트북을 빌려 샌프란시스코 경찰 데이터베이스에서 실종 신고 명단을 조사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특히 임신 여성 납치 사건에 대해 알아보지만 이 사건과 유사한 내용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때 리치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린지,
경찰견들이 아비스의 흔적을 찾았어. 메르세드 공원까지 한 1.5km 정도를 피를 흘리며 걸은 것 같아. 근데 수색 장소를 거슬러 올라갈수록 숲이 너무 우거져서 이걸 다 조사하려면 몇 년씩 걸릴 지경이야. 아비스는 어때? 깨어났어? 벌써 8시간째 잠만 자고 있어. 나도 여기서 실종자 명단을 검색하고 있는데 아직은 아무것도 건진 게 없네. 아, 나도 사무실에서 리처더슨을 검색해 봤는데 샌프란시스코에서 리처더슨으로 등록된 게 400건이 넘더라고. 그럼 리치, 네가 A부터 아래로 내려오면서 전화를 돌려. 난 Z부터 거슬러 올라갈 테니까. 그리고 M에서 만나기로 하자고. 린지가 리치의 전화를 끊었을 때 아비스가 눈을 뜹니다. 여기가 어디죠? 나한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아비스, 여긴 병원이에요. 우린 지금 당신의 아기를 찾고 있는 중이에요. 지친 린지가 저녁 시간이 한참 지나서야 집으로 돌아옵니다. 린지의 보더콜리 마샤가 꼬리를 흔들며 그녀를 반깁니다. 린지, 당신 폰 메시지함이 꽉 찼던데? 미안 조. 오늘 폰을 꺼놔야 했거든. 하루 종일 응급실에 있었어. 이번에 새로 맡은 사건 때문에. 린지, 오늘 우리 부모님 모시고 저녁 식사하기로 한 거 잊었어? 오 마이 갓 조. 미안. 정말 미안해. 부모님은 뉴욕으로 돌아가셨어. 지금쯤 비행기 아닐 거야. 린지는 미안함에 속이 상합니다. 린지, 밥은 먹었어? 아까 병원에서 대충 때웠어. 조는 의자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간 뒤 절여둔 닭가슴살을 요리하기 시작합니다. 린지는 와인을 한 잔 따라 들고 식탁에 앉아 조가 요리하는 모습을 지켜봅니다. 린지, 새로 맡은 사건 이야기 좀 해봐. 린지는 아비스 사건에 대해 자세하게 말합니다. 10대 소녀가 도로에서 쓰러진 걸 발견해 병원으로 이송됐고 최근에 임신과 출산으로 엄청난 출혈이 있었으며 과다출혈로 거의 사망 직전까지 간 상태였고 지금도 의식이 뚜렷하지는 못하다고. 그래서 자신은 병원에서 12시간 동안 소녀가 깨어나길 기다리면서 실종자 명단을 뒤졌지만 아직 아무 단서도 찾지 못한 상태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아는 거라고는 그녀의 이름이 아비스 리처더슨이라는 것뿐이야. 리치와 내가 지금까지 이 지역에서 리처더슨이라는 이름을 가진 200명에게 전화를 돌렸는데 찾지 못했어. 근데 왜 부모가 실종신고를 하지 않았을까? 린지, 넌 걔가 납치됐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치만 어쩌면 여기 출신이 아닐 수도 있잖아? 린지는 조의 FBI 전직 능력이 자신이 보지 못한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주길 바라며 밤늦도록 이야기를 주고받습니다. 조, 이제 갓 태어난 아기가 지금 저 밖에 있어. 이 순간에 굶어 죽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어디 컨테이너에 실려서 다른 나라로 팔려가고 있을지도 몰라. 게다가 의사 얘기로는 아비스는 충격 때문에 단기 기억 상실이 올 수도 있대. 최악의 경우에는 출산과 그 이후의 기억을 영영 지워버릴 수도 있고 말이야. 린지, 일단 페이스북을 체크해보는 건 어때? 아비스 리처드슨 이름으로 계정이 있는지 말이지. 린지는 정말 페이스북에서 아비스의 계정을 찾아냅니다. 아비스 리처드슨은 최고급 기숙학교 학생이었습니다. 곧바로 학교 홈페이지를 검색해 봅니다. 여러 장의 사진 속에서 아비스와 아비스의 페이스북에서 봤던 얼굴들이 보입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린지와 리치가 병원을 찾습니다. 하지만 병실에는
아비스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병실 담당 간호사가 말합니다. 이건 내 잘못 아니에요. 미스 리처드슨을 체크한 다음에 잠깐 밖에 나갔는데 그 사이에 옆방 환자 옷을 훔쳐 입고는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 시각 검사 유키 카스텔라노는 법정 검사석에 앉아 판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오늘을 위해 유키는 지난 1년을 노력해왔고 1시간 후면 모든 것이 시작됩니다. 이 사건에 관해 모든 관점에서 파악을 완료했고 모든 증인과 증거를 마스터했습니다. 배심원 선정도 만족스럽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은 오프닝 멘트만 연습했습니다. 부장검사 앞에서 하기 전에 동료 검사들과 몇 번을 리허설했고 시간 날 때마다 자신의 보조인 닉과 연습했습니다. 유키, 오늘 아주 핫해 보여요. 닉이 엄지손가락을 들어 올리며 말합니다. 닉, 난 오늘 쿨해 보이고 싶은데? 흔들림 없고 준비된 검사. 그래서 변호사 측을 멋지게 한 방 먹이고 싶다고. 변호사 측에는 필립 호프만이 앉아 있습니다. 호프만과는 한 번 재판에서 맞붙은 적이 있는데 그때는 유키의 패배로 끝이 났습니다. 적어도 그는 속물은 아니야. 과장하지도 않고 뒤통수를 치는 스타일도 아니긴 하지. 호프만은 대규모 로펌의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주로 부자들의 형사사건을 담당하고 있죠. 오늘 호프만의 의뢰인은 닥터 캔디스 마틴으로 잘 나가는 흉부외과 의사입니다. 바람둥이 남편 데니스 마틴을 총으로 살해했다는 죄목으로 기소됐죠. 1시간이나 늦게 드디어 판사가 법정으로 들어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가족에게 아주 위급한 일이 생겨서 늦었습니다. 판사 바이런 라바는 52살의 형사재판 베테랑입니다. 자기 법정에서 어떤 속임수도 용납하지 않는 급한 성미로 악명이 높습니다. 판사가 자리에 앉자 12명의 배심원단과 2명의 예비 배심원들이 자리에 앉습니다. 유키는 피고 닥터 캔디스 뒤에 앉아있는 캔디스의 2 자녀들을 발견합니다. 유키는 생각합니다. 호프만은 배심원들에게 동정표를 받으려고 애들을 데려온 게 아니야. 애들 앞에서 내 입을 막으려는 거지. 판사가 배심원들에게 주의사항 설명이 끝나자마자 유키가 자리에서 일어서며 말합니다. 판사님, 잠깐 벤치로 가도 되겠습니까? 판사는 아주 못마땅한 얼굴로 유키를 노려보다가 양측에게 앞으로 나오라고 신호를 보냅니다. 판사님, 피고인의 어린 자녀들을 법정에서 내보내 주십시오. 검사 측은 아이들의 엄마가 자기 아빠를 죽였다고 주장할 겁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아이들이 상처를 받겠죠? 그걸 배심원달이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검사 측은 아이들을 괴롭히는 악당으로 비춰질 겁니다. 변호인 측, 이에 대한 의견이 있습니까? 판사님, 그 아이들은 자기 엄마가 결백하다는 걸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를 응원하기 위해 여기 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미스 카스텔라노, 아이들은 무시하고 할 일을 하세요. 배심원들에게도 그렇게 말할 테니. 자, 그럼 재판을 한번 시작해 볼까요? 기자 신디 토마스는 샌프란시스코 시립병원 응급실에서 한 통의 전화를 받습니다. 한때 이웃이었던 응급실 간호사 조이스의 전화입니다. 내 사촌 로라가 좀 이상해. 왜 내 생일 파티에서 너도 봤잖아. 지금은 로펌에서 일하는데 일단 수면제를 처방해 줄 테니까 응급실로 오라고 말했거든. 의사도 안 만나겠다. 경찰에 신고도 하지 않겠다 버티고 있어. 조이스? 이상하다니 무슨 소리야?
신디, 아무래도 누군가가 약을 먹인 것 같아. 자기가 정신을 잃은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 같대. 무려 8시간의 기억이 없어. 정신을 차리고 보니 집 앞이라는 거야. 일단 이리로 좀 와줄래, 신디? 다른 사람은 생각이 안 나서 그래. 지금? 신디는 시계를 내려다봅니다. 마감까지 이제 겨우 6시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신디, 로라는 나한테 친동생 같은 애야. 제발 부탁이야. 신디가 병원에 도착했을 때 로라는 응급실 침대에 걸터 앉아 있습니다. 마치 술에 취한 듯 몽롱한 상태로 신디에게 인사를 건넵니다. 신디, 와줘서 고마워요. 근데 로라, 다른 사람들까지 끌어들이라고 언니한테 말한 게 아니야. 난 괜찮아. 그냥 좀 자면 돼. 수면제만 좀 줘. 정신 차려, 로라. 너도 너한테 뭔가 일이 생겼다는 거 알잖아. 그래서 나한테 전화했던 거고. 우리 현실을 좀 똑바로 보자고. 로라는 잠시 조이스를 노려보다가 신디에게 말합니다. 사실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요. 어젯밤에 일을 마치고 집으로 가고 있었어요. 집에 가면 피자에 와인이나 한잔할까 생각했던 건 기억나는데 그 다음은 아무것도 기억이 나질 않아요. 새벽 2시에 우리 아파트 앞 하단에서 깼어요. 마이 갓. 그래서 그냥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집에 들어가서 잤단 말이야? 조이스가 소리 지릅니다. 어쩔 수가 없었어. 내 핸드백도 그대로고 없어진 것도 아무것도 없었어. 강도를 당한 건 아니잖아? 그래서 그냥 집으로 가서 샤워를 했지. 근데 자꾸만 아랫부분에 통증이 있는 거야. 희미하긴 했지만 어떤 남자 목소리를 들은 기억도 났어. 돈을 엄청 벌었다는 그런 소리였던 것 같아. 로라, 일 마치고 어디 딴 데 들른 데 없어요? 술집이나 아니면 파티나? 신디, 난 그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회사랑 집만 오간다고요. 로라가 조이스를 보며 말합니다. 조이스, 만일 의사가 날 진찰하더라도 경찰에는 절대 알리지 말라고 해줘. 내가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면 경찰은 아마 날 미친년 취급할 거야. 검사 유키가 재판의 오프닝 진술을 하기 위해 천천히 앞으로 걸어 나옵니다. 아드레날린이 쓰나미처럼 그녀를 덮칩니다. 유키는 배심원단과 눈을 맞추며 미소를 짓습니다. 여기 피고는 계획살인, 즉 1급 살인죄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한 법정 안에 울려 퍼집니다. 앞으로 며칠 동안 저희 검찰 측은 피고인 캔디스 마틴이 남편 데니스 마틴을 총으로 쏴 죽였다는 사실을 증명할 것입니다. 저희는 닥터 마틴의 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들과 증인들을 제시할 것입니다. 데니스 마틴은 지난해 9월 14일 밤 그의 집 현관에서 총에 맞아 살해당했습니다. 이것은 논란의 여지가 없는 사실입니다. 사건 발생 시각에 그 집에 있었던 사람들은 캔디스 마틴과 그녀의 어린 2 자녀들, 그리고 입주 가정부였습니다. 경찰은 이 4사람 모두의 진술을 확보하였고 증거물들을 수집하였습니다. 데니스 마틴을 살해하는 데 사용된 22구경 권총은 사건 현장에서 발견되었고 캔디스 마틴의 손에서 권총의 잔류물이 나왔습니다. 손에서 권총의 잔류물이 나오는 경우는 단 한 가지뿐입니다. 바로 직접 총을 쏜 경우죠. 검찰 측은 굳이 살해 동기까지 거론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앞에 왜 캔디스 마틴이 남편의 살인을 면밀히 계획하고 실행했는지를 명명백백히 밝혀드리겠습니다. 데니스 마틴은 상습적인 바람둥이였고 사망 당시 또 다른 불륜 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사실을 아내에게 숨기지 않았고 지속적으로 자신의 불륜을 이용해 아내를 모욕하고 조롱하였습니다. 마침내 9월 14일 캔디스 마틴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남편을 살해한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결혼 중의 불륜은 보통 이혼으로 끝이 납니다. 그러나 여기 캔디스 마틴은 남편의 죽음으로 이를 끝내기로 한 것입니다. 남편이 죽음으로써 캔디스 마틴은 두 자녀와 40억이 넘는 집과 모든 재산을 독차지하게 될 테니까요. 복수라는 달콤함까지 얹어서 말이죠. 유키는 청중석 맨 앞줄에 앉아있는 캔디스의 두 자녀를 곁눈질합니다. 어린 아들은 놀라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고 그 누나는 유키를 죽일 듯 노려보고 있습니다. 배심원 여러분, 여기 변호사 미스터 호프만은 캔디스가 살인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말할 겁니다. 그는 총소리가 났을 때 캔디스가 자기의 서재에 있었다고 할 겁니다. 또 캔디스가 현관에서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는 남편을 발견했을 때 그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고 말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호프만은 여러분에게 캔디스가 앞문으로 달아나는 사람의 소리를 들었다고 말할 겁니다. 캔디스가 소리를 지르자 그 불법 침입자는 놀라서 총을 떨어뜨렸고 여기 캔디스가 달려가 그 총을 집어들었으며 침입자를 쫓아 달려나가면서 그를 향해 총을 발사했다고 말할 겁니다. 캔디스의 손에서 나온 총알 잔류물은 바로 그것 때문이라고 말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 모든 게 다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누군가가 집안을 불법으로 침입한 흔적은 어디서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도난당한 물건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캔디스 마틴은 여러 사람들에게 남편을 죽여버리고 싶다고 말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사건 당일 캔디스가 권총을 잡고 있는 것을 본 목격자가 있습니다. 배심원 여러분, 우리 검찰 측의 사명은 사망한 피해자를 대신해 피해자의 목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피해자를 위해 그의 말을 분명하고 논리적으로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사망한 데니스 마틴 본인이 이 자리에 서서 자기 입으로 직접 말할 수만 있다면 그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유키는 피고인석에서 입술을 물어뜯으며 앉아있는 아름다운 흉부외과 의사를 가리키며 말합니다. 그는 여러분에게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가 자기를 총으로 쏴 죽였다고 말할 겁니다.